불러보다 너에게 전화 걸어 자랑을 하지. 하루하루 짧기만 하던 그 시절 무감각해져가는 이 세월 속에서 아직도 움켜쥐고 있네. 심심하면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게 아무 일 없이 마냥 함께 있다는 게 그 시절 난 무엇도 두렵지 않던 청춘이니까 여전히 그때를 돌아보네. 이런 인생 얼마나 원, 투, 원. 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 난 여태 널 찾았는데 기다렸는데 작은 카운터에서 뭐 드시겠냐고만 묻다 두 다리 같이 루리루루루 그래도 좋은 건 그녀가 오는 오후 2시 10분 긴 머리를 넘기며 날 향해 웃고 있는 시간이 멈출 것 같아. 행복은 짧을까? 지금은 두렵지 않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타난 거야. 그녀가 저기 웬일일까? 내게와 말하네. 전부터 얘기할까 했는데 유니폼이 잘 어울려요. 카페 안엔 두 사람 우리밖에 없는데 내 맘을 들켜버렸나. 수줍게 웃으며 주문을 미루고 있어. Whe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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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you.
감사합니다. 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TBS 창사 29주년 특집 북 콘서트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김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이창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북 콘서트 앞에 특별한 단어들이 더 붙었어요. TBS 창사 29주년 특집인데요. 1990년 6월 11일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 이후로 늘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봤어요. TBS가 청년 29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교통정보만 전달하는 교통방송에서 이제는 시민의 문화적인 열망까지 충족하는 시민의 방송으로 다시 한번 환생하는 그러한 느낌들이 들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만난 이곳은요, 서울 책보고, 오래된 책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는 복합 문화 공간이고요. 헌책 그리고 독립출판물, 명사의 기증도서가 모인 새로운 형태의 책 공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속 깊은 이야기들,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쌓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아주 몽글몽글 너무너무 좋은 노래를 저희에게 불러주신 언제나 소녀 같은 언제나 소녀 같은 제주소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슴 저릿한 첫사랑 노래 전문 아니면 짝사랑 노래 전문이신데요. 이분께도 아주 큰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폴린딜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린딜드라고 합니다. 네, 진행자가 2명이니까 4분 중에 2분을 우리 소개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2분이 남았죠. 네, 우선 제가 지난 2년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 게스트로서 가장 저에게 큰 인상을 남긴 분이에요. 어느 분일지 궁금하시죠? 또 우리 사회의 대리사회라는 책과 또 훈의 시대를 쓴 김민섭 작가. 일단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섭입니다. 또 그 옆에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 TV 책방 북소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신데요. 아이언맨이 빠진 어벤져스, 이분이 빠지면 그렇습니다. 박태근 북벤져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나눌 주제는요, 29 청춘입니다. 우리 이창현 북마스터는 청춘이신가요? 그럼요. 사실은 청춘, 여기 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나이가 어려도 청춘이지만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보다 띠 동갑인데 12살 많은 어느 화가는 저보다 훨씬 더 청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후배인데 저보다 띠동갑으로 나이가 어린데 생각하는 거 보면 정말 나보다 더 꼰대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청춘이라는 것이 단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객석에 계신 분들과 출연진 모두는 정말 29살 청년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방금 말씀을 이렇게 뭐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28 청춘들은 그런 생각조차, 그런 인지조차 하지 못하죠.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청춘을 이제 뛰어넘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패션에서부터 벌써 청춘이 느껴지는 게 여기 아무도 감히 나비 넥타이를 생각을 못했는데 딱 해주셔서 확실히 청춘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정이 제가 좀 이렇게 당해야 되는 설정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요, 내가 청춘인가 아닌가 좀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태근 북벤저스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여러분들 그거 놀이 아시죠? 이렇게 다섯 손가락 편 다음에 나는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면 하나씩 접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나는 국민학교 학생이었다. 자, 거짓말 안 됩니다. 예. 혜지 아나운서 국민학교 다니지 않으셨어요? 안 접는 분이 계시는군요. 초등학교로 졸업했습니다만. 어, 국민학교로 다니다가- 입학은 했습니다. 예. 1학년 때까지 예, 국민학교. 뭘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네, 국민학교로 네. 졸업하신 분까지만 네, 손가락을 다행입니다. 내리는 것으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가 마지막 초등학교, 저도요. 첫 번째 초등학교 졸업생. 저는 첫 84년생이 아마 첫 번째 초등학교 졸업생. 그래요? 저는 저의 과거를 잘못 알고 이거 접겠습니다. 일단. 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접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나 어릴 적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약자죠. 네, 참고로 소련은 1991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추억의 물건이네요. 워크맨, 마이마이로 음악을 자주 들었다. 네, 웅성웅성합니다. 지금 워크맨과 마이마이가 뭐냐? 모르세요? MP3로 음악을 들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죠. 자, 네 번째. 여기서 좀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나는 아웅산 테러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아웅산 테러 여러분들 1983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네 개를 다 접으신 분들은 긴장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종이로 된 주민등록증이 있었다.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고요. 종이에 비닐로 코팅을 했던 주민등록증을 그런 갖고 게 있었다. 있었어요? 지금 대박 나왔어요. 대박. 주민등록증이 종이로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니고요. 1999년 20년 전에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로요. 여러분들 지금 잘 기억하고 계세요? 5개 다 적으신 분들은 유물급, 당신은 시조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인류 문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고요. 다음에 3개 이상 적은 분들은 아재급, 확실한 아재다. 그리고 2개 접으신 분들, 이분들은 최소한 X세대 정도는 된다. 보니까요, 지금 일단 우리 이창현 북마스터님은 시조세 정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네 분 다 3개 접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재시고. 아까 몇 개씩 접으셨는지 한 번만 표시해 주시겠어요? 손바닥이 많이 보여요. 손바닥 그냥 활짝 펴고 계신데요.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펴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 딱 활짝 웃으시면서. 뭐 늙었다고 슬플 일도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시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5손가락을 다 접으시고 묵묵히 저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예, 저의 눈빛을 피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 시조새님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작가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책이거든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괜히 시작부터 저희가 이런 걸 해서 우울해하실까봐 선물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로의 의미가 아니라 축하의 의미였죠. 예, 축하. 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북콘서트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준비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내 청춘을 나타내는 책 한 권 다 가지고 오셨나요? 다들 갖고 오셨네요. 와. 아니,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네. 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책 표지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손 펴고 시작했는데 손바닥 그림이 딱 있는 또 표지도 보이고요.
자, 내 청춘을 나타내는 책 한 권을 가지고 모이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가지고 가는 책이 혹여나 무겁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책이 너무 가볍지는 않을까,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해서 하나 선정하는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김민석 작가님의 책을 보니까 괜한 걱정을 내가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제가 가져온 책은 만화책이고 슬램덩크입니다. 이게 만화라고 하면 우리가 좀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읽은 어느 책보다도 그런 무거운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오신 분들이 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그냥 뭐 고등학생들이 농구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 줄 요약. 아, 네. 네, 북산고등학교 농구부가 전국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이야기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강백호, 서태웅, 정대만, 송태섭, 최치수 이러한 주인공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펼쳐 나갑니다. 저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책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슬램덩크란 어떤 책이냐라고 예전에 물어본 일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좀 고민하다가 그 물어본 분이 30대 여성이셨어요. 그래서 30대 여성들에게 빨강머리 애니 있다면 30대 남성들에게는 슬램덩크가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 답하고서 이건 정말 적확한 그런 설명이었다 생각해서 스스로 좀 만족했던 일이 있습니다. 30대 남성들의 빨강머리 애니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특별하게 슬램덩크가 김민섭 작가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안 이걸 보지 않다가 대학원에 가서부터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시. 왜냐하면 좀 나의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줄 그리고 다시 어떤 좀 즐거울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연히 슬램덩크를 다시 봤고 그 이후로는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찾아보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뭐 논문 심사 전날 어떡하지? 이미 제보는 떠났는데 어떻게 이걸 디펜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그 질문들을 그러면서 읽고 또 마음이 힘들 때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걸로는 이제 결혼식 전날에 마음이 너무 정리가 안 돼서 결혼식 무슨 전날에 얘기죠? 네. 그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슬램덩크를 다 읽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저의 뭔가 마음을 다 잡는데 큰 역할을 해준 그런 책입니다. 박태근 북밴도 이 책 보고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아까. 그렇죠. 지금 김민섭 작가님께서 가져나오신 이 슬램덩크는 이 개정판, 완전판입니다. 슬램덩크가 처음에 일반판으로 한 번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완전판으로 나왔고요. 작년에는 신장 재편판이라고 또 다른 판본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 3가지 판본이 모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 슬램덩크는 좀 명대사들이 많지 않나요? 이렇게 인용되는? 혹시 기억나는 거 뭐 있으실까요? 저는 이 인자한 성품의 안 감독님이 강백호를 이제 뭐 크게 다그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대사 한 번씩 해주시죠. 포기하는 그 순간 시합은 종료해요. 저도 있는데요. 강백호가 등을 다쳐서 계속 그 경기를 뛰면 선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안 감독님은 경기를 뛰지 마라 얘기를 말리고 있는데 그 강백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감님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국가대표 때였나요? 저는 지금입니다. 와, 이게 너무 다들 스쳐 지나가고 계십니다. 장면들이.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기를 이어나갔던 그 장면 저도 기억이 나고요. 저는 아무래도 여자 주인공한테 조금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소연이었죠. 그 강백호를 딱 바라보면서 농구 좋아하세요? 예.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김민섭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조금 더 어린 시절에 말하는 젊은 시절엔 강백호가 너무 좋았어요. 주인공 얘기도 하고 가끔 덩크를 성공시키면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했는데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는 정대만이라는 캐릭터가 정말 좋았습니다. 안 감독님에게 가서 감독님,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쳐 갔는데 제가 대학원생 시기에 그 대학원생들의 가장 큰 화두는 논문이거든요.
논문이 정말 힘든 거예요. 잘 써지지도 않고 뭐 여러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 그 부분을 읽다가 눈물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속으로 한마디를 했어요. 교수님, 논문이 쓰고 싶어요.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받고 나중에 이제 산원 공고하고 시합을 할 때 정대만이 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3점 슛을 하나 성공시키는데 그때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정대만 선수가. 그런데 그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어떻게든 달려와서 3점 슛을 성공을 시키고 한마디를 해요. 그래, 나는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딱 이 한마디를 하는데 네, 이게 그걸 보면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있든 나도 내 인생의 3점 슛을 내일 성공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 뭐 그런 마음이 돼서 거기로 들어가곤 했어요. 슬램덩크로 시작하니까 이거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그러니까요. 없겠는데 그런데 역시 문화라는 게 시대를 만들고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게요. 저는 사실 전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런 세계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세대 간의 그런 문화적 코드 없이는 대화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김민석 작가님이 이게 본인의 청춘을 나타내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의 청춘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어떤 청춘들에게 이 책을 권하면 참 좋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그 사회라는 농구 코트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내가 언제 교체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슛을 쏴야 될 때가 와요. 그리고 이 슛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나는 교체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삶에서 그런 순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저에게 슬램덩크라는 책은 슛을 쏴야 할 때 잠깐 타임아웃을 부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읽고 돌아와서 다시 슛을 던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슬램덩크라는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혹은 언젠가 청춘을 시작하는 그런 초입에서 읽은 책이라면 다시 한번 꺼내 들고 언젠가 내가 중요한 슛을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할 때 그리고 이 사회라는 코트에서 계속 버텨내야만 할 때 한번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어서 제주 소년의 청춘책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책인가요? 저는 에세이 집인데요. 마음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김소연 시인의 책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건요. 이 마음에 남긴 어떤 단어가 마음에 남긴 인상이 사전처럼 정리되어 있는 부록이 있어요. 짤막하게 읽어드리면 비웃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음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간단히 남을 제압하려는 행위. 이게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짧은데요. 슬픔, 생의 속옷, 생의 속옷, 생의 속옷. 언더웨어, 네, 인생의 속옷, 슬픔. 안에 감춰져 있는. 네. 셀카, 나만 보기 아까운 나를 나에게 보여주는 것, 나를 당신처럼 사랑해보기. 네. 재밌네요. 이런 예. 것들이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다 저는 공감을 사실 해주시네요. 이 책을 이제 군 생활하던 시절에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저희처럼 이렇게 책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화장실에 있는 좋은 생각 같은 책만 읽어도 마음속에 콕콕 와닿는 그런 시기거든요. 공감하시겠지만 그래서 휴가 나가자마자 이 책을 구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주 뭐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런 생각들을 해왔다는 건 청춘을 또 뜨겁게 보냈다는 얘기일 텐데 우리 제주 소년의 청춘, 우리 제주 소년의 29은 어땠을지도 궁금해져요. 제주 소년은 아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다 섞여 계실 것 같은데 2003년에 데뷔를 했어요. 제가 20살 때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만들고 발표하는 일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좀 다급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소진하는
그래서 첫 앨범, 두 번째 앨범, 세 번째 앨범 발표하고 군 생활을 했던 거고, 군대 다녀오고 나서는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라는 EP와 또 4집 앨범 유년에게라는 앨범을 내고 나니까 제주소녀는 본래 듀오였는데 우리 박수 칠 때 떠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해체를 잠시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박경환 1집 작업을 하던 그 시기가 28, 29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때 어떤 격변의 시기에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됐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제 가사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에서 좀 뭐 마음에 계속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거나 아니면 메모 엄청 많이 하셨던데 네. 그 중에 꼭 소개하고 싶은 게 있거나. 이 책을 접했을 때가 20대였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청춘은 10대 시절이거든요. 여기 딱 10대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후에 20대, 30대, 40대도 다 있는데 저는 10대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 중에서 일부를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혼자 있지 못해서 몸살이 나 있고 혼자인 게 싫어서 병이 나 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방해를, 친구와 붙어 있고 싶을 때는 감시를 하는 그들이 친부모가 맞나 싶은 너의 그 눈빛은 언제나 불만으로 휑하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면서도 세상을 거칠게 요약해버리는 터프함하며 지우개를 빌려주지 않는 친구를 금세 적으로 간주하는 변덕. 인생이 싫다면서 수첩에다 갖은 색깔의 갖은 스티커를 붙이며 하루하루를 깜찍하게 전묘해내는 그 섬세함. 너에게 동지애를 느낀다고 하면 너는 재수없다 할까 반가워할까. 이쁘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해주고 싶다 너에게. 누구나 그런 것이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어느 때라도 그렇게 하게 될지 모르니까. 부모의 회초리를 맞아가며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덜 쓸쓸하니까. 뭐 저기 기타 소리와 함께 그 시인의 선율, 시인의 내용, 시적 내용 아주 마음에 와닿는데요. 저도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저의 청년에는 어떤 그 책을 읽고 또 시대 정신을 공유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어서 저희 꽂혀 있는 책을 갖고 왔는데 우상과 이성이라는 건데요. 제가 1982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책이 저의 청춘을 바꾼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책이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분단 시대의 냉전 의식,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성적 행위로서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이영애 선생님이 준 충격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내내 우리 그런 거 했잖아요.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표어, 포스터, 글 써오라고 하면 그날 아침에 표어를 만들어 갔죠. 가장 간단하니까. 그러면서 끝없이 냉전주의 생각으로 한 19년, 20년을 교육받다가 대학에 와서 이 책을 읽는 순간 저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충격이었고, 그런 충격을 아마 지금 조금은 늙었다고 꼰대라고 욕먹고 있는 대부분의 386들이 공감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리영애 선생님 하면 사실 행동하는 지식인 그리고 언론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책도 정말 많은 책을 펴내셨는데요. 그 수많은 책 중에 이 책을 가지고 오신 데는 분명히 우리 청춘들한테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앞부터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영희 선생님이 초판에 쓴 머릿말을 증보를 한 셈이죠. 그때 또 한 번 인용하면서 강조했었던 글이 있는데, 한번 제가 글씨는 작아서 읽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끝난다.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한다. 그것은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이다. 그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고통을 무릅써야 했다.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글이에요. 어쩌면 이영희 선생님이 70년대, 77년도에 쓴 책인데 80년도, 82년도에 제가 이 책을 읽었고 지금 2019년인데 이영희 선생님의 이 글의 내용은 지금도 지속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청춘의 기억의 책이었고 지금 60을 바라보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의 좌우명처럼 간직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좀 너무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겁다기보다 깊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보고요. 또 젊은 세대들이 좋은 책을 추천받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노래 한 곡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 폴린딜드의 그 오랜 노래 한 곡 기간을 듣겠습니다. 거쳐 발표한 폴린딜드의 곡. 꿈을 꾼다. 꿈인 줄을 알면서도 깨가 두려워. 꿈이 당신인 듯 당신이 꿈인 듯 애써 붙잡고 놓지 않으려. 애써 붙잡고 놓지 않으려. 꿈을 꾼다. 아이들아 사뿐히 걸어주렴. 내니 깨어나면 나도 깨어야 할 테니 애써 잊혀진 손을 잡으려. 애써 잊혀진 손을 잡으려. 애써 부서진 배를 띄우려. 애써 감춰진 끝을 채우려. 꿈을 꾼다. 감사합니다. 네, 40살이 돼서 처음으로 만든 자신의 앨범인데 이 제목이 심상치 않죠? 꿈을 꾼다 이런 제목이고요. 애써 부서진 배를 띄우려, 부서진 배를 띄운다는 말, 또 애써 감춰진 끝을 채우려, 그래서 꿈을 꾼다 이런 게 되게 시적이에요. 아, 네. 그랬나요? 네, 시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오늘 갖고 네. 온 책도 시집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제 청춘의 책으로 꼽은 책은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인데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중학교 때 다들 그런 기억 있으시죠? 교과서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를 봤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텐데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빠진 게. 그래서 교과서에서 시 하나를 봤는데 그게 너무 계속 기억에 남아서 집에 와서 책장을 쭉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펴서 계속
봤는데 정말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요. 네네. 중학교 교과서에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아마 실려 있었을 텐데요. 저희 같은 세대라면. 아, 그쵸. 비슷하긴 해요. 네네. 근데 그렇게 교과서에서 보고 보통은 맞아요. 끝내기 마련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윤동주 시인을 탐색했다라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학생 때 그러니까 실명 본명이 윤창서예요. 제 본명은. 아 그러시군요. 네네. 중학생 윤창서 군은 네. 윤동주 시인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게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처음에 봤을 때 그게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책을 보는데 모든 시가 제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 시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가 어떤 시일까요? 전 사실 가장 좋아하는 시를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시를 막 외웠거든요. 사실 외워봐야 소용이 없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수능 시험을 볼 때 시 지문이 딱 하나 나오잖아요. 아시죠, 다들? 근데 그 시에 별에는 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지문 읽지도 않고 문제를 막 풀었거든요. 5문제 중에 2문제를 거기서 풀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랑 같지만 언어 영역 전체 중에서 3개를 틀렸거든요. 자랑 같아요. 자랑이죠. 자랑이에요. 죄송해요. 자랑 한번 할게요. 근데 하나는 듣기평가에서 틀리고 지문이 있는 내용 중에서는 그 별에는 밤에서만 틀렸어요. 얕본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얕본 게 아니고 너무 이 시를 사랑하니까 이 다른 분들이 보는 어떤 객관적 시각이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지지하는 발언을 해주자면 네. 사실 시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감상의 대상이죠. 지금 시를 엄청나게 감상한 거고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분석은 그냥 시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뿐이죠. 시는 느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험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유 시인이 되어 계신 거 아니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세요? 그래도 그 가장 좋아하는 시를 꼽을 수 없다고 했지만 책을 가지고 오신 김에 그래도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듣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조금 낭독해 드릴까 해요. 네. 쉽게 쓰여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들의 29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아마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의 29은 어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아직 29이 아닌데 내 29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신청을 받으면서 이런 어떤 고민 사연들도 미리 받아봤거든요.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를 말씀하실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여기 계시는군요. 이게 한 달에 40만 원 이게 식비입니까? 아니면 월세입니다. 월세. 그렇군요. 사실 청년 거주가 정말 문제죠. 뭐 이렇게 부모님 집에 그냥 사는 경우는 몰라도 따로 독립하려면 너무 비싼 임대료 이런 것 때문에 서울살이가 그리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뭔가 대학교 시절에는 20대 시절에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취직을 하면 뭔가 30쯤에는 이제 한 자리를 잡고 뭔가 어떤 사람이 돼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막상 취직을 하고 30쯤 이제 29쯤 돼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저는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그냥 계속 월세고 계속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기고 30을 또 지나가 보니 전혀 다를 것 없는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보니 그런 고민이 이어지고. 많이 불안하시죠? 네. 그렇죠. 많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할 거고 사실 이제 혼자 생활하다 보면 감당하기 조금 더 힘들 수 있는데 그게 둘이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월세라는 단어보다 대출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고민거리로 다가오고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택에 대한 고민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들의 용기라기보다는 사실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대주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서울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이거든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다들 임대주택이 공적으로 제공되고 그런 서비스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지금은 다들 무슨 뭐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고 하고 그 건물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꿈꾸면 사회가 바꾸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갖게 돼요, 저는. 네. 네. 이게 뭐 그냥 근면해서 돈 벌면 된다. 그리고 또 견디면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음 고민들이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자, 다음 고민 키워드는요. 워킹맘 15년 차. 할 만큼 한 건가? 네, 여기 이것도 심각하실 것 같아요. 저기 계시는군요. 저는 그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인데요. 중년이 되면 인생에서 좀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청춘 못지않은 그런 고민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이제 아이들을 좀 돌봐줘야 되지 않나. 이제 정말 엄마가 필요한 시기가 또 온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또 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일을 즐기고 있는 건지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또 어느 만큼 한 거는 아닌가. 이미 또 동료들이 또 많이 일을 그만두고 또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지금 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음에도 일을 하면서 아기를 키운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15년 전이 지금이랑 비슷하지가 않아요. 정말 되게 급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지원도 없었고 그런 세월을 다 견디면서 일을 하시면서 아이를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예쁘게 키워내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 예뻐요. 우리 예. 따님이시구나. 일어나 너무 보세요. 아이고. 인사 한번 크게 하세요. 크게. 어머, 아이고. 그래. 엄마가 너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이셔. 할 말 있어요? 엄마한테 할 말? 엄마가 평소에 조금 늦게 오거나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가끔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럴 때는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휴. 너무 효녀예요. 워킹맘 정말 잘하셨네요. 딸 교육 잘 시켰고 그거면 됐어요. 네. 이제 앉아도 됩니다. 예. 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너무 갑자기 너무- 이렇게 말을 시켰는데 네. 아빠의 마음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주소녀께서? 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좀 있고요. 삼형제인데 2642. 참 힘들겠네요. 그래서 막내는 이제 기어다니고 있는데요. 아내가 셋을 키우면서 많이 힘든 와중에도 나름 워킹맘이에요. 음악 만드는 작업을 계속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시겠지만 15년간 일을 하셨다면은 저는 일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상 일을 그만뒀을 때 일을 좀 하고 싶은데라는 갈등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절히 안배하는 게 늘 어렵겠지만 저는 하나를 택하자면은 일을 좀 줄이더라도 그냥 놓고 내가 이제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에서는 벗어나서 일이라는 것도 계속 가져가면서 오히려 저는 아이에게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힘든 상황들을 다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섭섭했던 게 어렸을 때 뭔가 집안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를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다 알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얘기해 준다 이런 것들이 많이 섭섭했거든요. 근데 아이와 그걸 공감하고 내용을 다 공유하고 오늘 회사의 문제가 이랬고까지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서로 갈등 없이 계속해서 일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봤는데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한테 되게 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래요. 그래서 또 소통하고 아이의 문제들을 또 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그 답변이 됐다고 어머님의 생각합니다. 표정에서 그 간절함 또는 그 어려웠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의 또 표정에서는 또 해맑고 또 아주 미래가 또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노래가 또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홀린딜드 씨. 네네. 예. 그런데요, 아쉽게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폴린딜드와는 또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또 앞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눠 주시면서 노래 들을게요. 예, 감사했어요. 저 폴린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는 어여쁜 두 눈에 고단한 그대 삶의 무게 차마 지우지 못해 괴로운 기억들도 그댈 여전히 사랑하는 이유 메마른 손을 잡아주세요. 지친 마음이 쉴 수 있도록 외로운 날들이 지나고 나면 우린 다시 우린 다시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정말 요즘에 굉장한 화제를 모으고 계신 분입니다. 그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겠지만 요즘 핫한 경연 그 프로그램에서 그 넘사벽, 음악 천재 이런 수식어랑 같이 검색어에 막 오르고 계신 멜로우 키친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멜로우 키친입니다. 요즘 어떻게 인기 실감하세요? 아직 그런 인기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하고 좀 그냥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직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사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해왔는데 이게 방송에 단 한 번 비춰졌다고 이렇게 방송에도 또 섭외도 되고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꿈꾸고 있는 일 같거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행복한 나날들을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북콘서트가 조금 더 늦게 진행이 됐더라면 모시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안심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태근 북벤저스도 또 보셨죠? 미리. 당연히 뭐 생방도 봤고요. 또 오늘 출연하신다고 해서 영상도 찾아봤는데 웨이브콤 다시 들어도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그 응원 댓글 또 너무 놀랍다 이런 말씀들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예.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까 미루어 짐작해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간 무대에도 세션으로 많이 서셨지만 우리 역시 관객으로 볼 때 가수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 음악을 들으면서도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우리에게도 전달됐기 때문에 연주도 놀랍지만 연주 뒤에 있는 노력들도 같이 보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궁금해지네요. 무대에 서기 전까지의 또 멜로우 키친만이 알고 있는 멜로우 키친의 이야기. 그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을 나가서 나가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항상 이제 조명 밝은 곳에서나 아니면 무대 많이 섰거든요. 방송도 많이 해보고 근데 늘 몇 발자국 뒤였어요. 늘 검은색 옷을 입고 안 보이는 곳에서 더 밝게 빛내줘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그 몇 발자국 앞에 나가서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멜로우 키친이라는 음반도 한 2년 전부터 내서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알려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잘 안 되면 저는 안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반응도 없고 저는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음반도 만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못 들으실 텐데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저 혼자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많은 저 같은 그 뮤지션들이나 연주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뭐 어느 뭐 큰 기획사라던가 이런 소속돼 있는 가수들은 음반을 내면 홍보도 너무 많이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발매와 동시에 막 차트에 쫙 이렇게 있는 것들도 많은데 저희는 내도 냈나 모르고 자기가 직접 찾아 들어가봐야 이 사람이 3년 전에 음반을 냈었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자 나갔었는데 이렇게 섭외까지 해주시고 저는 참 나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9 청년이라는 오늘 주제인데요. 네. 사실은 이 무대가 한 4, 5m 된다고 치면 맨날 뒤에서 연주하다 보면 저 뒷면에 있다가 이 앞에 한 2, 3m 앞으로 오기까지가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면 29에는 정말 좌절의 시기 또 인내의 시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본인에게 있어서 29살 이 청년 시기는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늘 걱정과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것도 내가 내일 뭘 할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고 내가 과연 10년 후에도 이렇게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부서져라 이렇게 불러주면은 거절을 못하고 그냥 다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적당히 할 거는 하고 못하는 거는 리젝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잊혀질 것만 같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동시에 저는 내가 스스로 거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거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그 많은 연주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네 그랬어요.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걱정들, 그런 고민들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고민의 시간들에 책이 어떤 위로가 되셨을까, 또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을까 궁금하거든요.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인데 저는 사실 추리 소설만 읽던 사람이에요. 너무 거리가 먼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책이란 거는 뭔가 내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고 다음 페이지를 빨리 넘기고 어떻게 할까 상상력에 의한 물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 다른 종류의 책을 읽어본 게 이 책이었어요. 근데 사실 책으로 먼저 읽기보다 그 얼굴책이라는 그 있잖아요. SNS 거기에 몇 개의 문구를 보고 그때 제 심정을 너무 잘 안아주시는 것 같은 말이라서 말 같아서 제가 그 책을 구입하지는 않고 누가 갖고 있는 분한테 빌려서 봤거든요. 너무나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아, 너 괜찮아. 너 이거 보고 마음 편하게 갖고 너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저는 늘 쫓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제 나약함을 안아주시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치고 나왔습니다. 추리 소설을 읽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책이군요. 센스.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문장이나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아, 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잘생긴 나무는 먼저 베어 목재로 쓰입니다. 진짜 고수는 뛰어난 채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문구가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뭐 고수도 아니었고 잘생긴 나무도 못생긴 나무도 아니었는데 이게 진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때 당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뮤지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 버티고 너가 고수가 되어라.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책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와닿았고 이 책이 추리 소설보다 더 좋구나. 좀 그런데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사실. 아니 너무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멜로우 키친의 추천책, 그러니까 내 청춘을 나타내는 책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태근 북벤저스. 드디어 제 차례네요. 네, 드디어 왔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청춘 책은요. 서경식 작가의 에세이 디아스포라 기행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오늘 나온 책들 가운데서는 가장 덜 알려진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이 2006년 1월에 처음 나왔고요. 제가 2006년 2월에 대학 졸업을 했거든요. 미래를 두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때에 만났던 책인데 이 작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경식 작가는 제1조선인 2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자이니치라고 얘기하는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무국적자라고도 할 수 있죠.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분이 여러 세계의 곳곳을 다니면서 자신과 비슷한 디아스포라, 즉 이산의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 사람들, 역사 속의 이야기들, 또 예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생각한 바를 적어놓은 에세이인데요. 제가 왜 이걸 청춘책으로 가져왔느냐?
이분이 스스로에게 늘 묻는 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본인이 지금도 답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사실 나는 누구인가라고 우리는 잘 묻지 않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그런 질문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나볼 기회가 많지 않은 사회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런 기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사회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는 누구인가, 즉 정체성에 대한 이 물음은 사회적인 맥락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나 한 명의 삶을 돌아볼 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말씀인고 하니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흔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업, 국가, 혹은 다니는 회사,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막 해야 될 청년 시기에는 그런 정해진 답들에 따라서 자꾸 묻지 말고 빨리 널 채워서 그리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아마 그런 갈등의 지점들에 있었던 것 같고요. 10년이 지난 오늘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지만 지금 청춘을 맞이하고 계신 20대 또 30대 분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민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치열하게 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책과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온 청춘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우리 모두가 한 권의 책을 닮아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각각 다 표지도 다르고 목차도 개개인별로 달랐겠지만 그래도 그 책 안에서 우리 청춘이라는 단어가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 시간을 빛나게, 반짝반짝 빛나게 활짝 펼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옛일 모두 기쁨이라고 하면서도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내 늦은 후회 덧없는 듯 쓰는 우연히 책 보러 왔다가 콘서트가 있다는 거 알고 이제 보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음악도 좋아하는 음악들도 있었고 나오시는 출연자분들이 그 소개하는 책들도 다 정말 제가 좋아했던 책들이고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잘했었건 못했어 29의 청춘이라는 거를 주제로 개개인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와 제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좋았어요. 예. 세상 살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게 뭐 선택이 옳은 걸까? 요즘 뭐 청년 실업 이런 문제도 있는데 내가 선택을 잘 하는 걸까? 근데 오늘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속도도 중요한데 방향성도 중요하거든요. 폴린디드님의 그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서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그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끔 청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네. 함께 살아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탁해요. 29 나야 작년에는 정말 수고했어. 네, 이런 말을 오늘 한 번 더 저한테 하고 싶어요. 네가 청춘이 돼서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방송 기록에 남을 거니까 엄마 많이 이해해주고 앞으로도 용감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자. 그때는 끝없는 터널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터널이 끝나는 시간이 있고 또 이제
밝은 햇살이 비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청춘들 파이팅 힘내세요.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다 같이 할까요? 그대와 나의 지난 다시 날 모돌. 날을 나 꾸밈없이 영원히 간직하리 아쉬움을 가득 안은 채 가버린 지난 날 잊지 못할 그 추억 속에 난 우리들의 미래를 비춰보리 하루하루 더욱 새롭게 그대와 나의 지난 날